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 후기의 어느 지방 관아 안채입니다. 사방이 고요한데 안방 한켠에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16살의 그 아이는 오늘 밤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가져온 술잔을 따릅니다. 어머니도 그 길을 걸었고 외할머니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 여자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홍옥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기생이 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기생을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자유롭게 선비를 농락하며 웃는 여인들. 황진이처럼 학식과 기계를 갖추고 세상을 호령하는 예술가들.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 속의 기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착취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관노비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500년의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이 원래부터 그런 직업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지방 후족 세력의 아내와 딸들을 중앙으로 끌어올 때 이들을 국가 소속의 여성 예인으로 편입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자발적인 직업이 아니라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여성을 국가 시스템에 강제로 흡수시키면서 만들어진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더욱 정교하고 잔인한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고 여성은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선이 여성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연회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순이 바로 기생제도의 핵심입니다. 유교의 도덕은 양반집 여인들에게만 적용됐고 기생들은 그 도덕의 보호막 바깥에 철저히 내던져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기생의 처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야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양천제가 법적 기본 구조였고 실질적으로는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천민의 4계층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기생은 이 중에서 가장 밑바닥인 천민, 그 중에서도 관노비에 해당했습니다. 관노비란 개인이 아닌 관청에 소속된 노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데 소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신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기생은 대부분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되는 모계세습 구조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동으로 딸에게 전달됐습니다. 딸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아이의 직업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느 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은 기적에 올라가고 그 아이의 몸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이 아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운명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의 부녀자들, 즉 나라의 역모를 꾸미다 적발된 집안의 여성들도 강제로 기생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건 남편이거나 아버지인데 연좌제에 의해 그 집안의 여자들이 기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조선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제 기생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기생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생 안에도 아주 엄격한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관기와 민기로 나뉩니다. 관기는 국가관청에 소속된 기생이고 민기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관기 안에서도 다시 등급이 나뉘어서
1패기생과 2패기생과 3패기생으로 구분됐습니다. 1패기생은 최고 등급입니다. 궁중 행사나 관청의 공식 연회에 나가 가무를 담당하는 존재로 실력과 교양이 가장 높은 기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진이나 논개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기생들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 1패기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패기생이라고 해서 착취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패기생은 관가나 양반집에 출입하는 두 번째 등급입니다. 은군자 또는 은근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겉으로는 기생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은밀하게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관리에 첩이 되거나 양반집에 소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3패기생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수준 높은 가문은 하지 못하고 잡가나 부르면서 노골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병멸의 시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3패 구조를 보면 조선 사회가 기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상위 등급은 고급 문화 행사의 장식품으로 쓰고, 중간 등급은 관리들의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쓰고, 하위 등급은 공공연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등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착취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생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일까요? 기생이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냉혹하고 체계적인 착취 구조였는지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생집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빠르면 8살, 9살 무렵부터 교방에 들어갑니다. 교방이라는 곳은 기생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오늘날로 치면 예술학교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교방에서 거문고와 가야금 같은 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시를 짓는 법을 배우고,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예술 교육을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교육은 결국 고위 관리들과 양반들을 접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류층의 남성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화 상대가 되고 그들의 흥을 맞춰줄 수 있는 완벽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방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어른이 교방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이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교방 교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이가 15에서 16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는 생애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대발 의식입니다. 대발이란 한자로 머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어린 기생이 처음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의식이 바로 이 대발입니다. 이것이 의식이라고 불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섬뜩합니다. 처음으로 성인이 되는 의례라는 포장 아래에 사실상 아동성 착취를 관행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 대발 의식에 관련된 실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94년 정조 18년 9월의 일입니다. 평안도 영변에서 무과 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 16살의 홍옥이라는 기생이 나왔습니다. 홍옥은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어린 기생이었는데 수령들이 연회 자리에서 오늘 밤 이 아이의 머리를 올려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 수령들은 즉석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7냥이 아니라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70냥에 달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호옥은 낯선 수령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호옥의 어머니가 술을 따르고 딸을 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록에 보면 수령 중 한 명인 노상추는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도 씁쓸한 감정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것이 대장부의 풍도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우셨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양반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히 승낙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풍류라는 이름의 강박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16살 후목은 그 강박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발 의식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연히 후목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후목의 어머니가 받았고 어머니가 소속된 관청이 개입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어린 기생의 첫 번째 고통이 돈으로 환산되어 거래되는 시스템이 국가 제도 안에 버젓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취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착취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생의 일상적인 생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으로 기적의 이름을 올린 기생은 관청 소속 관노비였습니다. 이들은 관청의 후방과 예방의 관리를 받으며 일상 업무와 급여를 통제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관청의 연회와 손님 접대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 사회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생의 업무에 성접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생의 활동 전반에 성적인 접대가 관행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 기록이 증명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지하면서 관행으로는 허용하고 관행으로 허용하면서 기생을 최천민으로 낙인 찍는 이 이중적인 구조. 이것이 기생들의 삶을 가장 잔인하게 옥죄일 굴레였습니다. 기생은 국가가 필요할 때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수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청이란 원래 우더른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시중을 든다는 뜻인데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관리의 성적인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은 가족 없이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 관리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역할이 관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을 위해 성접대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관기제도의 민낯이었습니다. 지방 수령이 부임하는 날이면 그 지역의 기생들이 총출동해서 수령을 영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감사가 부임할 때 400명에서 500명의 기생이 동원되어 심리에 달하는 행렬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의범절로 포장됐지만 사실 이 기생들은 앞으로 있을 수청의 예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생들이 처해 있던 구조적 모순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은 팔천이라고 불리는 8종류의 천민 중 하나였습니다. 노비와 기생과 백정과 광대와 곰장과 무당과 승려와 상역군이 이 8에 해당합니다. 천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멸시받는 집단에 기생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기생을 멸시하면서 동시에 기생을 소비하는 것이 상류층의 풍류로 통했습니다. 즉, 기생은 존재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면서도 그 경멸하는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 역설이 기생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신분 상승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생이 관리에 첩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첩이 된다고 해서 신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모법에 따라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 즉 서자는 천민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기생의 아이가 관리의 자식이어도 천민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첩이 돼도 그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다시 기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특히 더했습니다. 그 딸은 다시 기생이 됐습니다. 이 굴레는 개인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 감금이었습니다. 속신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공식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유한 양반이 기생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됐다는 뜻입니다. 속신을 통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난 여성은 그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국가에서 개인 남자로 바뀐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관기와 민기와 명기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관청 소속의 기생입니다.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이들을 관리했는데 장학원은 본래 국가음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국가 공식 음악기관 소속으로 이 여성들을 관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생을 예술가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소유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는 한양의 관기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만 지방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의 기생들이 서울로 불려와서 임무를 마치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이들을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곳으로 끌려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는 이 여성들의 처지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강제 동원에 해당합니다. 명기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제도 구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알려진 기생, 즉 뛰어난 예술 실력이나 학식으로 세간의 명성이 난 기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황진이가 가장 대표적인 명기입니다. 황진이는 1506년에서 1567년 사이를 살았던 인물로 그녀의 시조와 한시는 오늘날까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진이가 왜 기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이 제도의 잔혹함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진이가 기생이 된 경위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 청년이 그녀를 짝사랑하다 병으로 죽자 그 충격으로 스스로 기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첫 번째 설을 더 유력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황진이가 자유의지로 기생이 된 낭만적인 이야기는 후대에 더 짚혀진 픽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황진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녀는 끝까지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들에는 그 신분의 굴레에서 오는 깊은 슬픔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하는 그 유명한 시조도 사실은 흘러가 버리는 시간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처절한 탄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논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진주성이 함락됐을 때 논계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했습니다. 우리는 논계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기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논계의 희생은 진심이었고 그 용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논계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왜 적장의 연회 자리에 참석해야 했을까요? 관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적군이 연회를 열면 기생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논계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기생은 적의 연회에 동원됐고 논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결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계를 기리면서 동시에 논계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 즉 전쟁 중에도 기생을 연회도구로 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생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생들은 관청 소속이었지만 그렇다고 관청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여와 시당은 예방에서 관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생들이 받는 대우는 형편없었습니다. 기생들이 공식 연회에 참석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생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방법은 사적인 기방 활동이었습니다. 즉, 관청 업무 외에 별도로 개인 남성들을 상대하는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기생을 관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기생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국가의 행사에 동원하고 관리들의 접대에 쓰고 생계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기생들은 이중 착취를 당했습니다.
낮에는 관청의 공식 업무에 동원되고 사적 시간에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기생서방이라는 존재도 등장합니다. 기생서방은 기생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기생을 사실상 통제하고 착취하는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일종의 포주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기생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이 기생서방에게 넘어갔습니다. 국가에도 착취당하고 관리에게도 착취당하고 기생서방에게도 착취당하는 다층적 착취의 구조 속에 기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방기생이라는 존재입니다. 약방기생은 원래 의녀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녀는 조선 태종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당시 유교 사회에서 여성 환자는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의료인을 양성한 것입니다. 의녀는 원래 의술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녀들이 연회에 동원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회 기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술을 배운 여성이 유교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직이었는데 그 여성들마저도 결국 남성들의 연애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조선 사회가 여성의 능력과 전문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생들은 정말 이 구조에 완전히 굴복하기만 했을까요? 저항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생들의 저항은 개인적인 것도 있었고 집단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 저항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황진이입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학생이라고 불리던 지족선사를 유혹하여 파괴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화담 서경덕이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접근했지만 서경덕이 흔들리지 않자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기생의 요염함을 보여주는 일화로 읽으면 안 됩니다. 황진이의 행동은 남성 권력자들이 세워놓은 도덕의 위선을 폭로하는 행위였습니다. 고고한 척하면서 기생에게 탐닉하는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기생 산홍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 시기에 활동한 기생 산홍에게 친일파 이완용이 당시 거금 10,000원을 주고 소실로 삼으려 했습니다. 10,000원이면 당시 보통 사람이 몇 년을 벌어야 할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홍은 그 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기생에게 줄 돈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젊은이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천민이었지만 그 기계는 어떤 양반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기생들의 집단적 저항이 역사에 기록됩니다. 수원의 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은 검진을 받기 위해 자해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도 만세를 불렀고 검진을 거부했습니다. 일제가 기생들에게 강제로 성병 검진을 받게 한 것은 기생들을 사실상 공식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조치였습니다. 기생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거부하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기생 김양화는 6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신분의 사슬에 묶인 여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용기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기생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897년부터 지방관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관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하지만 관기제도의 폐지가 기생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의 소속이 장학원에서 경무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술기관에서 단속기관으로 관할이 넘어간 것입니다. 기생이 예술가가 아닌 단속 대상자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기생들은 기생조합에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이 기생조합은 나중에 일본식 명칭인 권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번은 일종의 기생 양성소이면서 동시에 관리기관이었는데 기생들이 공연을 나가면 권번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조선 관청이 착취하던 구조가 일제시대에는 권번이라는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착취 시스템만 바뀌고 착취 자체는 계속됐습니다. 일제는 또한 위생 명목으로 기생들에게 정기 성병 검진을 강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생의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동시에 성병 검진을 받게 한다는 것. 이 모순적인 법 체계는 기생을 사실상 공창제도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으로는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착취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들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개화기 이후 기생은 사치와 유흥의 상징, 사회 풍속을 해치는 혐오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500년 가까이 국가와 지배층이 마음껏 착취하다가 시대가 바뀌자 모든 도덕적 오명을 기생에게 씌운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누가 이 시스템에서 이익을 봤으며 누가 피해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은 국가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익을 본 것은 관리들이었고 양반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굴레에 던져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을 비판하는 대신 피해자들을 낙인 찍었습니다. 천한 신분, 풍속을 어지럽히는 존재, 이런 이름들이 기생들에게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죄인으로 불리는 이 역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한 역사적 폭력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기생제도는 단지 과거의 잘못된 제도로 치부하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 속에 담긴 논리, 즉 특정 집단의 여성을 국가와 지배 권력이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면서도 그들을 천민으로 낙인 찍어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도 그 구조적 뿌리에서 보면 기생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오히려 오명을 씌우는 방식, 이것이 어떻게 반복돼 왔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동기라고 불리던 8살, 9살의 아이들이 교방에 들어가 온갖 재주를 익히고 15, 16이 되면 낯선 남자의 방에 들어가야 했던 그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남겼는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황진이가 왜 그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관기라는 신분 안에서만 허락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논계의 용기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논계를 전장의 적 연회에 동원했던 시스템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원의 기생들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만세를 불렀을 때 그 만세 소리는 단순히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생제도는 190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권번이라는 이름으로 194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관광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생문화가 활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착취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숨어있는 구조를 읽고 그 구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살아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치마 뒤에 숨어있던 500년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역사에서 진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영상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불편한 진실은 외면할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